세상의 기준을 거부한 사람들.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조용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부를 거부하고 명예를 거부하고 속도를 거부하고 오직 스스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작고 고요했지만 끝내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의 기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다간 5명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한 철학자 디오게네스. 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 아테네. 거리는 활기찼고 시장에는 온갖 상품이 넘쳐났습니다. 귀족과 상인들은 부를 과시했고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 한복판 낡은 외투를 걸치고 맨발로 다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구석에 버려진 큰 항아리를 집 삼아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오게네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별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왕보다 더 자유롭다. 디오게네스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부와 명예 규칙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며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삶을 거부했습니다. 집도 하인도 화려한 옷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외투 하나와 작은 지팡이 그리고 간혹 얻어먹는 음식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디오게네스는 낮에도 등불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대낮에 등불이라니 미쳤군.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진짜 인간을 찾고 있다. 거짓된 얼굴 허영과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진실한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가 가장 유명해진 사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디오게네스는 항아리 옆에 앉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왕이 다가와 말합니다. 나는 알렉산드로스다. 무엇이든 원하면 들어주겠다. 디오게네스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합니다. 비켜라. 햇빛을 가리지 말라. 왕도 권력도 그에게는 단지 햇빛을 가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드로스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개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개처럼 자유롭고 솔직하게. 개는 땅을 소유하지 않는다. 명예도 권력도 탐내지 않는다. 사람보다 낫다. 디오게네스는 때로 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했고 길가에서 음식을 주워 먹으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자연스러운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선이다. 또 다른 일화. 어느 날 디오게네스는 손에 작은 나무 그릇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샘가에서 어린 소년이 맨손으로 물을 떠먹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 하나의 짐을 덜었다. 그리고 그릇을 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를 비웃었습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다. 명예를 좇는 자는 명예의 노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데 있다. 말년의 디오게네스. 그는 여전히 항아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사치도 권력도 명예도 없이. 그리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은 단순했습니다. 짐승들에게 내 몸을 던져주어라. 나는 죽으면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기리기 위해 작은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옆에는 자유를 상징하는 작은 개 한 마리가 새겨졌습니다. 디오게네스. 그는 세상의 기준을 거부했습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문명도. 그가 남긴 것은 오직 하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법.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자유로운 자는 가장 적게 필요한 자다. 문명에서 한 걸음 물러선 사람. 헨리 데이비드 소로.
1845년 여름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근처 월든 호숫가의 한 남자가 손수 지은 오두막에 몸을 옮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천천히 살고 싶었다. 소로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명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도시의 소음과 거래와 성공을 뒤로한 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살고 싶었다.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손수 통나무를 깎아 오두막을 짓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가 지은 오두막은 겨우 8피트 곱하기 12피트 크기였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대부분은 사실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그의 하루. 새벽에 일어나 호숫가를 산책하고 책을 읽고 나뭇가지를 주워다 불을 지피고 혼자서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소로는 고요한 자연 속에서 문명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자 했습니다. 나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분주함에는 목적이 없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나는 세상의 소음보다 새 한 마리의 노래가 더 좋다. 그는 문명 사회를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매주 콩코드 마을로 내려가 신문을 읽고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간은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의 사색. 그는 월든 호숫가에 앉아 며칠이고 가만히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물이 거울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 영혼도 물처럼 고요해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진실을 비추는 유일한 거울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소로의 반항. 1846년 소로는 인두세 납부를 거부합니다. 그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낼 수 없다며 자진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나쁜 정부의 일부가 되느니 감옥에 있겠다. 그의 이 작은 행동은 후일 간디의 비폭력 저항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시민권 운동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의 대표작 월든, 2년여의 월든 생활을 기록한 책. 그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나는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죽을 때 내가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싶지 않았다. 그의 글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 단순한 풍경. 그러나 그 안에는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눈이 담겨 있습니다. 소로가 남긴 또 하나의 명언.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그는 그것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 성공해야 한다는 조급함, 남과 비교하는 습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삶의 본질을 찾으려 했습니다. 말년의 소로. 그는 월든 이후에도 자연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식물과 동물에 대해 연구했고 폭넓은 저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인 44세에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의 마지막 말은 간결했습니다. 가는 길이 좋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는 세상의 속도에서 한 발 물러서 자기만의 시간과 삶을 찾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의 보폭으로 걸어라. 세상이 아무리 다르게 가도. 고통을 껴안고 스스로를 그린 사람, 프리다 칼로. 1907년 멕시코 코요아칸.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소녀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영구적으로 약해졌고 18살 때 버스 사고를 당해 온몸이 부서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프리다 칼로. 그녀는 말했다. 나는 2번 부서졌다. 한 번은 내 몸이었고 다른 한 번은 내 마음이었다. 사고 이후
프리다는 침대에 누운 채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천장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작은 화구와 거울을 선물했습니다. 프리다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 나 자신을 그린다. 프리다의 삶은 통증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수술, 강제적인 깁스, 끊이지 않는 고통.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단순히 견디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캔버스 위에 펼쳤습니다. 붉고 초록으로 찢긴 육체와 외로운 영혼을 그렸습니다. 프리다의 그림은 당시 기준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여성의 몸, 출산과 유산, 육체적 장애, 정체성과 슬픔. 그녀는 남들이 외면하는 것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렸습니다. 나는 내 고통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 프리다의 사랑과 자유. 그녀는 혁명가였고 멕시코 민족주의자였으며 그리고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한 여성이었습니다. 디에고 리베라는 세계적인 벽화가였지만 수차례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프리다는 분노했고 슬퍼했고 그러나 끝내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가지 큰 사고를 겪었다. 하나는 버스 사고였고 하나는 디에고를 만난 것이다. 프리다의 정치적 신념. 그녀는 자유롭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자신의 시대에서. 그녀는 공산당 활동에 참여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멕시코 원주민 문화와 동일시했습니다. 나는 멕시코의 피와 흙과 노래를 사랑한다. 프리다의 그림 속 인물들은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울고 웃고 피 흘리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들, 사고로 손상된 척추와 골반, 끊임없는 수술과 절단. 프리다는 휠체어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는 커다란 글자가 적힌 정물화였습니다. 비버라 바이더, 삶이여 만세. 삶이 그토록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삶을 사랑했습니다. 프리다 칼로. 그녀는 고통을 껴안았습니다. 슬픔을 감췄던 것이 아니라 슬픔을 세상 가장 눈부신 색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나는 내 삶을 축복한다. 아무리 부서져도 나는 나였다. 고향도 체제도 버리고 시를 지킨 사람, 백성. 1912년 평안북도 정주.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은 맑고 투명한 감성을 지녔고 가난과 고향의 풍경 속에서 언어를 길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서. 그는 말했다. 나는 시를 쓴다. 사람이 그리워서 시를 쓴다. 그의 젊은 시절, 백석은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현대문학과 외국 시를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것은 세련된 일본식 모더니즘도 대도시의 세련됨도 아닌 고향 평안도의 흙냄새와 사투리였습니다. 나는 정주가 그립다. 그곳의 냄새와 바람이 그립다. 백석의 시. 그의 시는 유려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거나 교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는 울퉁불퉁한 삶의 길, 때로는 서러운 눈물의 골목을 걸었습니다. 머리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눈 속을 걷는다. 그는 가난한 농부를 썼고 거리에 떠도는 이들을 썼고 잊힌 고향을 썼습니다. 고통의 시대. 1930년대 후반, 조선은 일제의 억압 아래 있었습니다. 백석은 일본어로 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조선말로, 고향말로 시를 썼습니다. 나는 모진 세상을 부드럽게 쓰고 싶다. 이 시기에 발표된 그의 대표 시집 사슴.
그러나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워서 읽는 이마저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광복 이후 광복이 되었지만 백석의 삶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뉜 조국. 백석은 고향을 따라 북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이 땅이 나를 키웠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의 삶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문학은 체제의 선전수단이 되었고 시는 혁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침묵의 시간. 백석은 점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쓸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때 가장 아름다운 조선어를 가진 시인이었지만 어느 순간 어디에도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백석의 마지막 말, 그에 대해 알려진 마지막 기록은 짧습니다. 나는 그냥 산다.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의 시는 남았습니다. 외로운 겨울밤 같은, 서늘한 바람 같은, 그러나 한없이 다정한 손길 같은, 나도 언젠가는 고향으로 가고 싶다. 어머님이 계시는 집으로. 백석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언제나 돌아가는 길을 기억했습니다. 백석. 그는 고향을 지키지 못했지만 시를 지켰습니다. 체제도 시대도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고향을 사랑하고 내 언어를 사랑한다. 죽음을 통해 삶을 생각한 사무라이 야마모토 츠네토모. 17세기 말 일본 사가번 야마모토 츠네토모는 조용한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예와 학문을 익혔고 가문의 충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삶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다. 사무라이란 언제라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의 젊은 시절 츠네토모는 번주의 곁에서 수행하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칼을 휘두르기보다는 글을 읽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무사는 검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변화의 시대. 당시 일본은 에도 막부 아래에서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전쟁은 사라지고 사무라이들은 행정관이나 관료가 되어갔습니다. 츠네토모는 고민했습니다. 칼을 든 자의 길이 점점 희미해지는 세상. 무사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번주의 죽음. 츠네토모가 섬기던 번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충성의 표시로 따라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막부의 법령은 순사즉 주군을 따라 죽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츠네토모는 살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마음은 세속을 떠났습니다. 살아있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다만 살아가는 동안 삶을 속이지 않는다면. 출가와 은둔. 그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산속에 은둔합니다. 한낮에도 말없이. 아침이면 물 깃고 밤이면 촛불 아래 명상했습니다. 그는 작은 초가집에 살며 자신이 본 세상의 의미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록이 훗날 하가쿠레, 숨겨진 나뭇잎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전해집니다. 하가쿠레의 가르침. 츠네토모는 말했다. 무사는 아침에 죽어야 한다. 아침 햇살을 보며 죽음을 다짐해야 하루를 정직하게 살 수 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 하루하루를 비겁하게 산다. 츠네토모의 삶의 철학. 그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사느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다. 다만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그가 강조한 무사의 길. 신속하게 결단할 것. 마음을 속이지 않을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할 것.
이것이 츠네토모가 본 참된 무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용한 삶. 츠네토모는 끝내 권력의 자리에도 오르지 않았고 명예를 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작고 고요한 산속에서 몇 권의 책과 낡은 것만을 곁에 두고 늙어갔습니다. 죽기 전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만이 삶을 귀하게 한다. 야마모토 츠네토모. 그는 검을 들지 않고도 사무라이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자신만의 무사의 길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지켜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욱 사랑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자신만의 삶을 산 5명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만의 보폭으로 걸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고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그 길은 그들만의 진짜 삶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도 어쩌면 충분히 괜찮은 길일지 모릅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길을 응원합니다.